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제가 지금 이동 중인데요. 지금 코리아타운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코리아타운. 여기는 LA 코리아타운은 아니고요. 부에나팍이라는 LA에서 한 30분 정도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인 상권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서 작년에 코리아타운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차 한잔 하려고 일단 여기 있는 상가에 들어가서 대화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스몰이라는 상가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인 상권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는데 여기에는 외국인들이 더 많아요. K-팝을 좋아하는 사람들, 지금도 음악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제 뒤에는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주말마다 공연이 많이 펼쳐집니다. 여기는 페리카나 치킨, 그리고 여기 K-플레이스라고 한국 학용품 뭐 이런 것들도 준비되어 있고요. 카카오와 친구들 이런 것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장난감들 별걸 다 팝니다. 뽀로로와 친구들. 외국 친구들이 이런 걸 좋아해요. 저는 지금 찻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찻집이 너무 많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3층으로 가고 있는데요. 여기 오니까 한국에 방문했던 때가 생각나요. 신세계 백화점에서 제가 식사도 많이 했는데 그때가 그립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코인 시장이 약간 주춤하고 있으니까 불안한 생각이 많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얘기도 좀 나눠보고 진솔한 대화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바질러라는 티집에 와 있습니다. 바질러, 여기 한국에도 있죠. 한국에서 잘 돼서 아마 미국에 진출한 모양입니다. 시원한 스트로베리 레즈베리 티를 마시고 있습니다. 좋다. 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투자는 어떠한지. 요즘 시장이 약간 위축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가격이 살짝 주춤하고 지난주에는 56,000달러까지 내려갔다가 살짝 반등을 했다가 또 지금 흘러내리고 있죠. 비참한 상황일까? 어제 제가 커뮤니티 글에 크리스마스 때는 그래도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지 않을까, 울지 말고 기다리자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댓글이 이거 분위기가 약간은 괴리감이 느껴지는, 어느 분은 형님 눈치 좀 챙기십시오 이런 댓글을 주셔서 이거 제가 혹시 또 분위기 파악 못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여러분들과 좀 대화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 예상 범위 안에서의 너무 자연스러운 움직임일까, 아니면 지금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우리가 지금 뭔가 다시 전략을 짜고 새로운 뭔가 블랙스완 같은 게 일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지 않고 짐 쌀 준비를 해야 되나? 털고 나가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너무 과한 희망을 갖고 있나?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이건 2022년 버전이에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조금만 버텨보자가 아니고 이제 희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약간 가격이 주춤하는 상황들은 어쩌면 당연한 상승장의 한 부분일 텐데 많은 분들이 너무 눈앞에 펼쳐지는 이 핸드폰 속의 가격만 쳐다보고 아이고 이거 또 하락하고 있네, 내 코인 언제 올라가나, 원금 회복은 언제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좀 까놓고 얘기를 좀 해보자, 대화 좀 해보자, 차 마시면서, 그런 생각이 이렇게 오늘은 뭐 지표 보여드리고 수치가 어떻게 되고 차트를 봤을 때 우리가 어느 구간에 있고 이런 얘기보다는 그냥 얼굴 보면서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반감기 후 구조 조정은 필연적입니다. 왜냐하면 채굴자들의 수입이 반으로 줄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직장에서 월급을 반으로 팍 잘라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심각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고민을 해야 됩니다. 털고 직장 그만두고 사표 쓰고 다른 거 찾아보든가 아니면 이 악물고 버텨보든가. 언젠가 다시 월급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채굴자들의 월급이 반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채굴자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걸까? 그냥 한가하게 차 마시면서 기다리면 되는 걸까? 아니면 뭔가 정리 해고도 시키고 사업 규모도 줄이고 채굴기를 업그레이드를 하든가. 그러면 또 돈이 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 친구들.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정리가 되는 채굴자들이 꽤 많이 생길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비트코인의 속성상 채산성이 반으로 떨어지니까 그만둬야 돼요. 채산성이 안 나오는 회사들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채굴기 좋은 거 갖다 놓고 효율적인 채굴을 하는 회사들은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규모가 큰 회사들이 주로 그러하겠죠. 큰 회사라고 해서 이 채굴기 관리하는 직원들이 막 수십 명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한두 명이 다 관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세한 채굴자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채굴자들은 사업 접고 있는 비트코인 팔아서 밀린 월급도 나눠주고 또 채굴기 산 거 할부로 샀을 테니까 그거 갚고 파산해서 배째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정리를 하다 보면 그런 과정에서 불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나고 있다. 이런 구조조정은 필연적이다. 이걸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가격이 안 가고 있으니까 이거 끝났나? 시즌 종료야 벌써? 이런 생각하면 제대로 된 투자 설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적정 기대치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할 텐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힘든 순간만 오는 걸까? 당연히 뭐 시간 지나면 장기적으로는 좋은 모습 보이겠지만 단기적으로 얼마나 그럼 뭐 3달? 6개월? 얼마나 긴 시간이 흘러야 반등을 하고 또다시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이 떡상의 연속이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요? 그걸 안다면 뭐 다 부자 되는 거지. 우린 그런 걸 몰라요. 지금 가격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2023년 초부터 보면 흘러내리다가 갑자기 팍 반등하고 그래서 아싸 하면 또 흘러내리고 계속 흘러만 내리다 갑자기 또 팍 반등하고 이런 모습이 계속 보여져 오죠. 갑자기 반등할 때는 고래들이 갑자기 또 몰려들어서 어마어마한 매수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타이밍을 잡기가 매우 어려운데 여러분들 미스터 100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름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미스터 100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매일 비트코인을 100개씩 사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게 거래소일까? 기관일까? 개인일까? 누군지는 몰라요. 나라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업비트에서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 한국분일 수도 있을까요? 이 매집하는 패턴을 보니까 거래소는 아니에요. 아주 부자. 큰 부자가 업비트한테 맡겼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 중 한 명이라면 와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누군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좀 사인을 보내시면 좋겠는데 언제 사실지. 근데 뭐 매일매일 사다가 한 열흘 중단했다가 요즘 갑자기 또 과감한 매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만 500개를 샀어요. 와 미스터 100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국부 펀드가 아닐까? 사우디 어디서 아니면은 중동 어느 나라가 왕창 이렇게 매집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댓글에 크리스마스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선물을 딱 안겨주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크리스마스 연말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크리스마스를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크리스마스 날부터 갑자기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전에 꿈틀꿈틀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고 어떤 상승이 있다면 갑자기 오를 수는 없어요. 준비 과정, 물밑 작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승을 일으킬 만한 어떤 정황들이 포착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들의 투자 설계를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때 갑자기 없던 수익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떤 요인으로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런 상승 요인, 또 여러 움직임에 우리가 공감이 되고, 아,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네. 이걸 확인하면서 수치적으로 ETF에 자금이 이만큼 몰려들다가 이제는 약간 움츠름칠, 약간 쪼그라들다가 다시 준비가 되니까 시즌2로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이 확인돼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면 산타 할아버지가 오래다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지금 ETF, 아직까지 지난 한 6개월간 상승을 이끌었던 비트코인 현물 ETF, 이 ETF의 추이를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추적을 하면서 전략을 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갑자기 줄어들까? 이제는 관심이 없는 걸까? 블랙록의 거래량만 주는 게 아니고 또 그레이스케일 물량까지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매도 압력도 줄어들고 있다. 이건 매우 긍정적이에요. 팔 만큼 팔았으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레이스케일 물량은. 벌써 반 팔아치웠습니다. 나머지 반은 다 팔릴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레이스케일이 위기감을 느끼고 이 수수료를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니 BTC 이 펀드에 대략 한 10%에서 20% 정도인가? 그 정도를 할당을 시켜서 자동 할인이 되게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전반적인 GBTC의 물량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면 수수료를 낮추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데 뭔가 대응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참고를 하면서, 시장이란 게 흘러가는 게 자연스럽게 요구에 맞추어서 수요에 의해서 강제되기도 하고, 남들 하는 거에 맞춰 가려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대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우리들 연맥이려고 그렇게 막 매도를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이 파는 것도 아니고 그레이스케일의 고객들이 파는 겁니다. 그 고객들이 누굴까요? 아직까지 매집을 해왔던 오랜 고객들도 있겠지만 헤지펀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트레이딩으로 접근한 2023년에 워낙 할인이 컸으니까, 50% 디스카운트까지 줬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비트코인 가격이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또 수익 실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거기에 맞춰서 계속 수익 실현도 하고, 또 그걸 또 분할로 나눠서 고객들하고 상담하면서 또 재정 상담가들이 조언도 해줬겠죠. 그런 모습으로 이어가다가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될 건 정리되고, 또 파는 물량들이 또 올해 다 파는 게 아니고 세금 내야 될 거 맞춰서, 올해 세금을 너무 많이 내면 안 되니까 내년에도 세금을 낼 걸 이렇게 분배해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팔고 그 다음 년에도 팔고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시즌2, 이건 언제 시작할까요? 비트코인의 유입이 어마어마하게 쫙 일어났다가 이제 수그러듭니다. 기존에 준비되었던 그런 기관들이라든지 개인들이 다 뛰어들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샀으니까, 시즌2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 상담가, 자산 관리자, 기관들, 대형 펀드, 연금 펀드, 국부 펀드, 보험 펀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규모의 펀드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은 지금 들어올 수가 없다.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도 아직도 지금 저한테 분위기 파악 못하고, 아유 눈치 챙기십시오, 시즌 종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가 너무 답답한데,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블랙록이 본인들이 진행해 나가고 있는 과정을 발표를 하고 인베스터 데이에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블랙록님께서. 지금 교육 중에 있는데 이런 대형 펀드들은 트랙 레코드가 필요하다. 지난 6개월 성적을 보고 이 정도면 이 정도 비중을 투자할 수 있겠다. 지난 1년은 어땠는지 모든 상품의 그런 기록들을 확인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적정 비중을 할당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6개월 기록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관들이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그중 몇 명 또 가슴이 뜨거워져서 아우 이거 여기다가 연금 펀드 넣으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기뻐하겠는데요, 이렇게 몇 명이 주장을 해도 또 결제를 거쳐야 되다 보니까 미팅을 갖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블랙록의 발표에 의하면 수분기까지 걸릴 수 있다. 1분기가 3개월이니까 수분기면 대략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펀드들의 진입을 살펴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수많은 주체들에서 자산 상담가들이 가장 먼저 진입을 할 수 있겠죠. 개인들이 공부해서 준비되는 대로 현장에 투입되는 거니까 자산 관리자들, 이런 사람들이 본인들 고객들에게, 돈 많은 회장님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비투시와 영상 보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던데 어우 설득력 있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 하면서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장님이 가슴이 또 뜨거워지면 그래, 블랙록이 그렇게까지 얘기한다는데 내가 또 이건 뭐 어느 정도 예의지, 뭐 비트코인한테 아직 뭔가를 믿고 의지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냥 속는 셈 치고 한 3%만 넣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산 상담가들에 의한 그런 개인들의 진입, 돈 많은 부자들, 자산 관리자들이 직접 관리하면서 헤지펀드들이 또 고객들이 맡긴 돈을 척척척 배치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펀드들, 보험펀드들, 그리고 벌써 ETF 상품들이 보면은 피델리티 상품에서 올인원 펀드 이런 데서 캐나다에서는 보니까 비트코인 ETF를 3%까지 담기도 합니다. 뭐 혁신 펀드라든지 어떤 기술 펀드, 스마트 컨트랙 펀드, 아니면 미래형 펀드, 뭐 이런 펀드들이 많이 있잖아요. 너무나 많아요. 뭐 올인원 펀드는 아주 보수적인 펀드인데 거기서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범적으로 피델리티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미국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 그건 뭐 너무 자연스러운 합리적인 예측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척척척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설계를 하자.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이런 페이스가 있어요. 어떤 움직임이 있는 속도가 있을 텐데, 이런 기관들의 진입 추이를 보면 대략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개월에서 수분기, 이런 기간 안에 이루어지는데 그 페이스대로, 돈 많은 사람들의 페이스대로 우리가 착착 쫓아가면서 비슷하게 맞춰가야 되잖아요. 남들은 1600m 뛰고 있는데 우리는 100m 달리기로 가면 한 100m, 200m 달리다가 헥헥거리고 쓰러지고 말아요. 마라톤을 뛰는데 아니 무슨 200m 뛰듯이 이렇게 뛰면 큰일 나는 겁니다. 페이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페이스메이커가 앞에서 뛰어가면 페이스메이커 쫓아가면서 이렇게 탁탁탁 이제 마라톤에서 뛰잖아요. 그런 페이스메이커를 제가 지금 하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슬로우 다운, 슬로우 지금 막 전력 질주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모르면 블랙록이 하는 대로, 돈 많은 기관들이 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거 터는 거 쫓아가거나 거기에 발리지 말고 이 사람들이 진입하는 거, 블랙록의 펀드에 어떤 자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페이스를 거기에 맞춰서 가자 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게 말도 안 돼요. 기관들이 벌써 다 해먹고 나면, 개미들이 들어가고 나면 이제 뭐 콩고물만 좀 이런 부스러기 떨어져 있으면 그런 거 주워 먹는 게 우리 개미들인데, 지금은 개미들이 먼저 비트코인 같으면 벌써 다 먼저 진입을 해서 꼭 붙들고 안 놓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막 거대 금융 세력들이 막 뺏어가려고 우리 겁주고 막 이 꼭 쥐고 있는 손가락을 하나씩 펴가면서 이렇게 뺏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꽉 잡고 있잖아요. 안 놓고. 이 우리들의 꼭 쥔 손가락을 피지 말고 붙들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막 밟아가지고 피어도 우리가 끝까지 버티자 좀.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게 페이스. 이 페이스대로 가면 단기적으로 다음 주에 비트코인 가격이 어디까지 갈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다음 주에 중요한 발표가 있긴 해요. 중요한 발표, CPI가 다음 주에 발표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금리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조정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요동칠 걸로 보입니다. CPI 발표 바로 전까지 또 막 엄청 큰 변동이 있을 테고, 우리가 또 CPI 때문에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 단기적인 또 만약에 안 좋게 나오면 하락을 하겠죠. CPI 결과가 좋게 나오면 또 상승을 할 테고, 어디로 갈지 모르면 우리는 큰 그림에서 보면 올해 안에
완화 정책은 필연적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미국이 돈을 안 찍어내면 망하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고, 그리고 11월에 대선이 다가오고 있어요. 와, 대선 공약을 내세울 때 우리가 지금 세금 더 걷어서 허리띠 졸라매야 됩니다, 여러분들. 단단히 준비하세요. 이렇게 말할 정치인이 누가 있을까요? 벌써 지금 그런 것들은 벌써 나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기가 당선되면 세금 낮춰주겠다고 말했어요. 세금을 2배로 올려서 지금 빚 갚아야 되는 상황에, 야, 조 바이든도 막 이것저것 다 깎아주고 안 받겠다고 그러고 있고, 그건 결국 우회적으로 돈 찍어서 그런 거 커버하고 세금 거둘 걸 안 받고 돈 찍어서 이걸 갚겠다는 겁니다. 돌려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카드 돌려막기나 마찬가지다.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고, M2 머니 서플라이가 지금 급격하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M2 머니 서플라이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2003년 말부터 아직까지 비트코인의 상승 사이클은 M2 머니 서플라이와 굉장히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 미국의 달러의 완화 정책과 함께 올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함께 갈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이 단기간에 다음 주에 뭐 다음 달에 결정되는 게 아닐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여러분들 제발 맞춰 갑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이벤트들이 다가오고 있죠. 5월 22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러면 AI 코인 홀더들은 긴장해야 됩니다. 그 전까지 또 기대감에 상승을 팍팍팍 하고, 엔비디아가 요즘 또 좋은 모습 보여주니까 함께 동반 상승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발표가 나오면, 좋은 발표 나오면 떡상, 나쁜 발표 나오면 떡락, 이걸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어정쩡한 뭐 그런 기록이 발표되면 아마 그동안 미리 기대감이 올랐을 테니까 약간은 주춤할 그런 모습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아니고 오늘 기사를 보니까 JP 모건하고 블랙록이 또 자산의 토큰에 대해서 열심히 또 이걸 날렸어요. 앞으로 어떤 규모의 어떠한 움직임이 일 거고, JP 모건의 오닉스 블록체인에서 또 토큰을 그 채권을 토큰화 시키고 이리저리 움직였다. 벌써 테스트를 여러 번 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자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블랙록이 막 움직이니까 JP 모건이나 그런 다른 금융 그런 주체들이, 야, 이거 테스트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실제적으로 우리도 빨리 채권 토큰화 시키고 또 회사채든지 뭐든지 막 다 갖다가 토큰화 시켜서 그걸 빨리빨리 움직이자. 자산의 토큰화는 실제 상황이에요. 이건 현실입니다, 지금. 근데 이런 것들도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스를 맞춰서 가야 되는데, 블랙록이 다음 달까지 자산의 토큰화를 완성하겠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2030년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런 자금이 토큰화 될 텐데, 정말 뭐 180조 달러, 어떤 또 이 섹터에는 수십조 달러, 이쪽에는 또 수십조 달러. 시티은행에서 예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런 파란 색깔 지표가 있었잖아요. 천문학적인,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규모의 자금이 토큰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토큰화와 관련된 밀접하게 연결된 프로젝트가 있죠. 체인링크, 아발란체, 그런 것들은 좀 간접적인 그런 판을 깔아주는, 인프라를 구축해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고, 또 막 자금을 블랙록과 함께 막 움직이고 있는 그런 온도 파이낸스라든지 또 이 소형 프로젝트가 참 많아요. 제가 개별 코인은 언급하지 않겠는데 워낙 또 변동이 심한 코인들이라 그런 코인들도 단기적인 또 상승을 볼 수 있고, 유행이 막 일고 있기도 하고, 와,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위험한 코인들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블랙록은 2030년을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코인 투자자들은 뭐 다음 달에 이게 막 완성이 될 것처럼 그런 기대감을 갖고 진입을 했다가 한참 막 고점에 올라갔는데 영끌에서 넣었는데 갑자기 또 조정 와서 푹 꺼지면 속았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안정적인 선택 안에서, 또 시장이 너무 과하게 위축되었다 그러면 또 그때는 좀 공격적인 선택을 하는 게 좋겠고,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드려요. 다방면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직시, 눈을 부릅뜨고 현실을 직시하자. 현실을 직시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현실을 바로 보자. 바로 보자. 너무 과한 희망도 안 된다.
중요해요. 과한 희망도 안 된다. 그렇다고 과한 부정이라든지 또 없는 사실까지 갖다가 끄집어내서 아이고 하고 또 걱정을 하고 이 걱정을 현실화시켜서 막 그림을 그려가면서 상상을 하면서 그 걱정에 깔려버리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것도 안 됩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데 현실은 도대체 뭘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척척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다. 지금 단기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은 뭐죠? 반감기라는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반감기가 되면 뭔가 막 갑자기 이 핑크빛 미래가 펼쳐질 줄 알았던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아이고 반감기 지났는데 뭐야 이게 도대체, 그때 샴페인 터뜨렸는데 비투샤가 이게 뭐야, 1억 돌파해서 샴페인 터뜨렸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1억 돌파해서 2억 한다고 샴페인 터뜨린 게 아니고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억 돌파했으니까 여기서 한번 자축을 하고 그 다음 단계를 바라보고 준비하자,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샴페인이 내일 떡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자, 그 다음 샴페인은 언제 터뜨려야 될까요? 2억 돌파하면 샴페인 또 터뜨립시다, 우리.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하면 한번 터뜨려도 좋고, 뭔가 그 의미 있는 10만 달러 돌파하고 나면 그 다음날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저항 구간일 테니까. 자, 어쨌든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현실이란 도대체 뭘까? 지각 변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프로젝트들이 척척척척 발전하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금리 정책이라든가 장기적으로는 완화 정책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뭐 엔비디아 그런 AI 관련 코인 말씀드렸고, 자산의 토큰화는 척척척척 진행되고 있고, 서로 금융 세력들이 앞장서서 지금 이걸 테스트가 아닌 이제는 프로덕션 환경에서 구축하고 자금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SEC 관련해서. SEC 이거 너무 나대는 거 아니야? 톰 에머 의원이 게리 겐슬러 이놈이 우리말을 안 듣고 하극상이다 이거. 분명히 경고를 날렸건만 의회에서 승인도 해주지 않았는데 이놈이 지 마음대로 또 이 소송에 의한 규제? 소송에 의한 이런 아젠다를 펼쳐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조치를 취하겠다. 그리고 뭐 법에 근거해서 이거는 월권 행위 뭐 이런 게 아니고 불법이다까지 미국 법에 의해서 그걸 이제 구체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또 다른 이 게리 겐슬러를 지지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게리 겐슬러 너무 잘하고 있다. 그리고 또 전문가까지 데려앉혀서 야, 게리 겐슬러가 이렇게 안 했으면 지금 더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데, 게리 겐슬러가 이렇게 카바를 하는 바람에 투자자 보호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 너무 잘한다. 맥신 월터라든지 셔먼 그 캘리포니아의 하원 의원, 그 사람이 또 뭐 코인은 다 이 크립토 프로들이 지금 다 사기꾼들인데 이 친구들이 지금 해먹고 있는데 빨리 이거 코인 다 쓸어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을 또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근데 전반적인 큰 그림에서 보면 암호화폐를 이제는 막아서기에는 대세가 벌써 기울어져 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제도적인 관점에서 보면 코인에게 돌을 던지는 그런 정치인들의 생명은 이제 거의 다 할 수밖에 없다. 그게 벌써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윙 스테이트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을 오고 가는 그런 주에서 이 유권자들의 대부분이 특히 이제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친암호화폐적인 유권자 후보를 선호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올 후반기 대선에 들어서면서는 아마도 친암호화폐 정책이 더 인기를 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또 SEC가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여러 소송 관련이 있죠.
먼저 리플 소송. 리플 소송에 어제 여러 양쪽의 주장들이 제출이 됐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까맣게 칠해서 퍼블릭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보니까 리플이 아직까지 해오던 거 그런 부분들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걸 확실하게 차단을 하고 응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리플이 계속해서 불법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SEC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라면 증권 판매를 예전에 한 거 오케이 기관들한테 판 거 그건 증권 판매라고 결정을 해줬죠. 거기에 대한 적정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 정도 벌금 내고 계속하지 뭐 이렇게 불법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그 연장선으로 지금 리플이 이것도 뭐 미등록 크립토 에셋 암호화폐 자산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지 않냐.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내놓으려고 하고 있죠. 발표가 벌써 나왔습니다.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USDR, USD 리플 아니면 USDX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리플 투자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SEC 측에서 거 봐라. 이거 미등록 자산을 또 내놓고 있다 이놈들. 그래서 확실하게 벌금 매겨서 짓밟아 놔야 된다. 리플 다시는 이런 짓 못하도록 이거 밟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SEC가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리플에 대한 SEC 주장에 보면 아직까지 결정난 부분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 그리고 2차 거래도 증권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SEC는 반박하지 않습니다. 단 벌써 증권 판매라고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 이놈들 벌금 세게 물리자 20억 달러 물리자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리플 측에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건 뭐 판사가 결정해 주겠지만 벌금은 아직까지 판례로 봤을 때 한 1,000만 달러, 1,000만 달러 정도가 적정선이 아닐까. 그 정도에서 조절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0배가 넘습니다. 20억 달러 대 1,000만 달러면 200배가 넘는데 이걸 이제 흥정을 해서 좁혀나가겠죠. 이걸 합의가 일어나기에는 조금 괴리감이 크기 때문에 아마도 이걸 판사가 결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판사라면 토레스 판사가 아직까지 예리한 결정을 해주고 있는데 좋은 결정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EC 주장을 보면 그 제출 서류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주류 라이센스가 있어야지 술을 판매할 수 있는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낚시 라이센스를 가지고 와서 그걸 들이밀고 이놈들이 술을 판매하려는 것과 같다.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게 써놨습니다. 주류 라이센스가 필요한데 낚시 라이센스를 가지고 주류를 판매하려는 이 리플 이놈들 완전 불법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SEC가 주장하는 주류 라이센스란 뭘까요? 낚시 라이센스는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 이런 거잖아요. 벌써 이제 그건 해결이 됐으니까. 자, XRP 자체가 증권이 아니고 2차 거래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스테이블 코인까지 찍어내려는 이놈들. 이건 주류 라이센스인데 주류 라이센스 이런 것까지 주류를 판매하려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다. 다른 건데 혼내줘야 된다. 이런 주장인 거고요. 리플 측에서는 변호사가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합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도 낚시 라이센스랑 똑같다. 같은 결에 놓고 볼 수 있다. 똑같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좁혀지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작년만 같아도 어떤 얘기를 하는지 서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적어도 이게 리플이 판매하려는 스테이블 코인이 주류 라이센스냐 낚시 라이센스냐 이 중에 이게 좁혀지게 되면 되는 겁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많이 좁혀지고 있는 겁니다. 명확성이 이제 차근차근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어져 가면서 결정이 내려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명확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필연적이다 이건. 차근차근 소송에 소송을 거듭하면서 계속 이제 결과가 나오면서 명확성이 계속 생겨납니다. 명확성이 생긴다면 암호화폐는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뭐 이게 증권이면 어떻고 안 되면 어떻습니까? 안 되면 그 안에서 되는 선 안에서 발전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알면 그만큼만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뭐가 합법이고 뭐가 불법인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발전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소송들이 올해 안에는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질 것 같고, 특히 리플 소송은 이제 올해 안에는 끝날 테고, 코인베이스 소송도 지금 굉장히 발전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고, 어느 정도는 그림이 가닥이 잡힐 것 같다 올해 안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자, 알트코인 얘기 좀 해볼까요? 알트코인.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예상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희망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은 희망의 시간이다. 제가 어제 지금은 마치 2023년의 8월 달쯤 어디와 비슷한 게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잠깐 주춤하면서 블랙록의 ETF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반감기가 다가오고 있는데도 코인이 위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이유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오반 거 아니야 하면서 살짝 조정을 하면서 적정선을 찾아갔죠. 지금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거품 다 빼고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가고 있고요. 한 예로 제 유튜브의 조회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급격하게 줄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의 대형 유튜버들의, 암호화폐 대형 유튜버들의 조회수가 급격하게 줄었고, 이 수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 2023년 10월 전 그 정도하고 지금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코인 유튜버들의 조회수가 그 정도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갑자기 파티하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이제 뛰어들었던 코인 투자자들이 역시 코인은 사기였어 하고 이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됐고, 구글 트렌드만 봐도 지금 푹 꺼졌습니다. 그랬으니까 이제 또 다시 거품이 빠지고 건강한 모습, 이런 것들이 또 그런데 코인의 가격에 반영되고 있죠. 그게 직격탄으로 알트코인의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은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진입을 해서 이걸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돈 많은 부자들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알트코인은 쳐다보지도 않고, 신규 진입자들이 알트코인을 쳐다봤는데 신규 진입자들은 지금 떠나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트코인들은 꺼질 수밖에 없죠. 어쩔 수가 없어요. 코인의 속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적정 기대치를 갖고 가야 되는데, 알트의 시간은 도대체 그럼 언제 와? 아우 정말 알트코인 투자자들은 참 어려운데, 과거의 패턴과 결국은 똑같습니다. 사이클의 중후반 때 알트코인의 시간이 오는데, 알트코인의 시간이라면 개인들이 많이 진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2023년 말에 많이 진입을 하면서 알트코인에 큰 상승이 있었잖아요. 그런 모습이 또 다시 한번 보여질 겁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뚫고 가면 다시 다 들어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들어옵니다. 한화로 1억 한 3천만 원까지, 1억 뚫고 제대로 뚫고 막 쫙 쏘면 그때 다시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으로 연결이 돼야 되겠고, 하지만 그때까지 뭐 아무것도 움직임이 없는 건 아닐 테고, 비트코인이 또 쏴서 유지해 주면 어느 정도는 맞춰서 올라가고, 비트코인이 또 쏘고 올라가면 또 어느 정도 맞춰 올라가고, 그러다가 이제 뜨거워지면서 이제 비트코인의 속도보다 알트코인이 올라가는 속도가 팍 제끼고 올라가면서 유포리아 상태로 들어가겠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늘 봐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한 상황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 투자자들은 조금 조바심을 느낄 수 있겠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사이클의 중후반에 접어들면서 포지션을 알트에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알트코인은 푹 꺼졌을 때, 어마어마한 세일을 해주셨을 때 늘려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하지만 좋은 코인에 투자하고 있다면 조금 떨어져도 결국은 전체 사이클, 지금부터 보면 사이클 끝날 때쯤에서 보면 아마도 비트코인보다는 더 좋은 성적을 보여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좋은 코인이라면 이번 사이클의 이 트렌드에 부합하는 발전적인 코인이라면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뭐 두서없이 너무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위축되고 있는 상황은 너무 자연스러운 상황이다. 모든 게 예상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이런 상승 압력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어떤 움직임, 하방 압력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 서로 줄다리기를 하면서 팽팽하게 맞서면서 어떤 밸런스를 맞춰가고 있다. 이런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런 밸런스가 이렇게 시소처럼 조금씩 움직이겠지만 결국은 우상향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하시고 적정 기대치를 갖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 저는 영상에서 좋은 정보 가지고 다시 여러분께 인사드리기를 희망하면서 지금까지 부에나파 코리아타운에서 비트쇼와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